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0일 DMQA 오픈 세미나 Various Generative Models and Their Analysis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입니다. 저는 2023년 3월부터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정구진입니다. 주 관심 분야는 컴퓨터 비전과 제너러티브 모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제너러티브 모델을 설명하는 오버뷰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순서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챗 GPT와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태스크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해지게 되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AI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나온 VAE, Variational Autoencoder는 생성적 AI의 발화를 촉발시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에는 첫 번째 겐이 등장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도 계속 변화했고 도메인도 확장되어 갔습니다.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세미나는 바로 이 부분, 겐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서 19년도는 트랜스포머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빅 모델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여기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보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GPT가 등장하였으며 최근 겐의 성능을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디퓨전 모델의 시작이 된 DDPM이 소개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여러 가지 언어 모델을 내놓았고 달리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좀 생성 모델링의 아이디어가 합쳐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생성형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 세미나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제너러티브 모델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제너러티브 모델과 관련한 서베이 논문을 참고하였고요. 컴퓨터 사이언스지에 2020년에 게재되었고 현재 한 200여 회가량 인용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다양한 제너러티브 모델들을 소개하고 그 모델들을 분석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델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너러티브 모델은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류 문제에 해당합니다. 쭉 좌측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 점은 1이라는 레이블에 할당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파란색은 0이라는 레이블에 할당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그림과 같이 우리가 이 빨간색 선을 그으면 이것이 바로 디시전 바운더리, 즉 경계면이 됩니다.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의 목적은 바로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Y가 어떻게 다른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경우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스코어로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차원상의 초록색과 파란색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점들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분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점이 생긴다면은 이 점은 초록색 분포에 가까울까요? 파란색 분포에 더 가까울까요? 바로 초록색 분포에 더 가깝겠죠. 이것이 제너러티브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단순히 데이터의 인스턴스를 가장 가능성 높은 클래스에 레이블링하는 것인데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경우 좀 많은 상관관계를 학습해야 돼서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너러티브 모델은 피처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모델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제너러티브 모델들을 머신러닝 기반이냐, 딥러닝 기반이냐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맞게 오늘의 목차를 간단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다음 장에는 머신러닝 기반의 제너러티브 모델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히든 마코프 모델, 레이턴트 디리클레어 얼로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은 딥러닝 기반인 볼츠만 머신과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순서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선형 결합을 통해 생성한 분포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는 가우시안 분포 3개가 혼합된 모양을 볼 수 있는데, 평균은 뮤, 표준 편차는 로, 그리고 가중치 파이로 표기를 하였고, 여기서 가우시안 분포 3개가 혼합되었기 때문에 i는 3일 것입니다. 또 개별 가우시안 분포의 가중치 파이는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고 그 모든 합은 1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데이터 집합을 고려했을 때 해당 클러스터 i를 찾을 사전 확률을 나타냅니다.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라고 생각하면 제일 아래 보이는 이러한 확률 분포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를 먼저 살펴보면 결국에는 뮤와 시그마 이 두 파라미터에 의해서 함수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균의 변화가 그냥 어떤 중심의 이동이라고 본다면 이 시그마,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포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1, 0, 0, 1인데 이거는 곧 x, y의 분산이 1이고 둘의 공분산은 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인 모양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분산 행렬이 2, 0, 0, 0.6으로 x, y의 분산이 다르고 공분산이 0입니다. 그런데 이 x의 분산이 y의 분산보다 더 커서 가로로 길쭉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은 x, y의 분산이 같지만 공분산이 0.8이라서 x축이나 y축에 의해 정렬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인데 MLE는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확률 분포를 찾는 것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x는 1일 때의 확률 밀도값을 살펴보면은 다른 색깔의 분포에 비해서 이 초록 색깔의 분포의 확률 밀도값이 0.4로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확률 분포를 찾는 것이 MLE입니다. 따라서 이 예에서는 MLE로 추정한 파라미터 값은 이 초록색 확률 분포의 뮤 값인 1이 됩니다. 이 관점에서 단변량 가우시안 분포의 파라미터를 추정한다면은 이렇게 수식 1과 같이 쓰고 여기서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여기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시그마 제곱분의 1을 감마로 치환해줍니다. 감마로 치환된 상태에서 로그 의도함수, 즉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가 최대가 되는 파라미터를 찾으려면 미분에서 0이 돼야 합니다. 뮤의 파라미터를 찾는다면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테고, 이걸 다시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에 적용을 하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최대가 되는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뮤의 경우에는 다변량 분포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4번식은 시그마의 다변량 정규 분포의 MLE 추정 결과를 써 넣었습니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앞에서 본 이 개별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이 개별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가중치 파이를 곱해주고 합친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 EM 알고리즘입니다. 그레디언트와 함께 최적화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텝에서는 파라미터들을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익스펙테이션 이 스텝에서는 파라미터를 고정한 상태에서 특정 데이터가 개별 분포에 대해서 발생하는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 점을 보시면은 이 A라는 분포에 대해서 발생할 확률은 0.6이고 B라는 분포에 대해서 발생할 확률은 0.4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맥시마이제이션 M 스텝에서는 가우시안 확률을 고정한 상태에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수렴하는 지점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파라미터들이 최적화되는 지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GMM을 학습을 하면은 이 좌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클러스터링에도 활용이 가능해서 GMM을 클러스터링이나 어노말리 디텍션에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분산 행렬의 모양에 따라서 이 우측에 있는 K민지보다 훨씬 더 잘 분류하는 경우가 이제 때에 따라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민지를 일반화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GMM은 궁극적으로는 밀도 추정을 위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GMM을 Generative Probabilistic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언급을 하겠지만 GMM은 주로 언어 식별 시스템이나 음성 인식, 악센트 인식 등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히든 마코프 모델 HMM입니다. HMM의 경우 논문에서도 굉장히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보다는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MM은 통계적 마코프 모델의 하나로 시스템이 은닉된 상태와 관찰 가능한 결과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우선은 마코프 프로퍼티라는 이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과거와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미래 상태의 조건부 확률 분포가 과거와 관계없이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서 바로 직전의 결과만이 현재 상태를 결정하고 그 이전의 결과들은 현재 상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HMM을 이해하려면 우선 마코프 모델을 알아야 하는데 마코프 모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X0나 X1 같은 스테이트들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위 확률로 표현을 하는데요. t-1의 상태가 t에서의 상태가 될 확률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HMM을 보면은 HMM의 경우 X0나 X1 같은 스테이트가 또 다른 Y라는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방출 확률로 표현합니다. t 시점의 X라는 상태에서 특정한 결과값 YT가 관측될 확률 분포입니다. 근데 여기서 X의 스테이트는 보이지 않는 것이 HMM이 됩니다. HMM은 시간 순서나 시퀀스가 포함된 문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음성 인식이나 생물학적 시퀀스 모델링 그런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턴트 디리클레 얼로케이션은 주어진 문서에 대해서 각 문서에서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률 모형입니다. 좀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 이 단어들과 그에 해당하는 토픽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노란 토픽을 보시면은 진, DNA, 제네틱과 같은 단어들이 이제 나올 확률이 0.04, 0.02, 0.01 이런 확률을 갖고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색 토픽은 유전자 같은 그런 것과 관련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홍색, 초록색, 하늘색의 토픽을 보면은 각각의 토픽마다 그 토픽에 해당하는 그 사용되는 단어의 분포가 각각 이제 제각각 분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쪽 우측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이 문서 전체의 토픽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나 빨간색보다는 노란색에 해당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노란 토픽, 즉 이 문서 전체에는 유전자와 관련된 토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개의 단어를 생성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토픽의 빈도와 토픽 안의 단어들이 이러한 확률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결국 하나의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확률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 LDA의 목적입니다. LDA의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우선 여기서 이 D는 개별 문서이고 N은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 네모칸은 루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뜻하고 이 동그라미는 확률 변수를 나타냅니다. K는 토픽의 수이고 이 맨 앞에 알파와 베타는
디리클레 분포를 따릅니다. LDA에서 그 뒤에 디리클레 얼로케이션, 즉 여기서 디리클레 분포를 가지고 단어들을 할당하겠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타 D는 문서별 토픽의 비중입니다. 앞에 예에서 봤던 그 히스토그램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이 K는 토픽들에 대한 단어들의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 ZDN은 D번째 문서에서 N번째 단어는 어느 토픽에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는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WDN은 D번째 문서에서 N번째 단어를 알려줍니다. 이 모든 과정의 결합 분포의 확률을 계산해서 단어를 생성하는 것이 LDA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DA의 결합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파이 1부터 K까지, 파이는 토픽들에 대한 단어들의 분포이고 모든 K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모든 토픽에서의 단어들의 분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파라미터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노테이션이 뜻하는 것은 모든 토픽과 문서에서 단어가 생성될 결합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픽에서의 단어의 분포와 모든 문서에서 토픽의 분포를 곱하고 특정 문서에서 토픽으로부터 단어가 추출되면 그 단어를 가지고 다시 단어의 토픽과 그 단어의 토픽 할당과 실제 토픽 분포를 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는지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합니다. 그 확률을 다 곱하기 때문에 문서에서 단어 발생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인 알파와 베타 그리고 실제 문서에서 관찰 가능한 단어를 제외하면은 모든 변수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는 LDA의 인퍼런스 과정이 있습니다.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고 또 이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여러 가지 혼합된 복잡한 확률적 구조를 직접 계산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깁스 샘플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이 깁스 샘플링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우측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방식처럼 모든 샘플이 독립이고 생성될 확률 또한 랜덤인 샘플링 기법입니다. 다만 그 다음번 생성될 표본이 현재 샘플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몬테카를로보다는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와 동일한 방식을 띠고 있지만 그게 전이 확률이 아니고 조건부 분포에 따라 샘플링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러한 과정이 포함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거나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LDA 인퍼런스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볼츠만 머신입니다. 볼츠만 머신은 1985년 제프리 힌튼하고 테렌즈 세즈노스키가 발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신경망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신경망 노드들이 전부 연결된 것이 특징적이고 방향성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과 초록색 유닛이 있고 방향성 없이 연결되어 있는데 노란색은 비저블 유닛으로 인풋을 뜻하고 초록색은 히든 유닛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확률 분포를 나타냅니다. 볼츠만 머신은 물리학의 에너지 개념을 도입한 마코프 모델의 일종으로 에너지와 확률의 은유 관계를 획득해서 노드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에 대한 확률 분포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그 노드가 늘어날수록 학습 파라미터가 급증하고 같은 유형의 노드들끼리도 내부적인 관계성이 존재해버리면 결합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Restricted Boltzmann Machine, 제한된 볼츠만 머신입니다. 이 제한된 볼츠만 머신과 볼츠만 머신의 차이는 바로 이 같은 유닛들끼리의 연결의 유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부분이 이제 제한된 볼츠만 머신 RBM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주어진 특성 간의 확률적 독립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비저블 유닛이 주어졌을 때 히든 유닛을 계산하거나 혹은 히든 유닛이 주어졌을 때 비저블 유닛이 계산되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볼츠만 머신의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델을 구성을 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처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이 노드 간 연결에는 가중치와 바이어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RBM에서 노드 결합 구성의 에너지를 물리학 개념을 차용해서 정의를 하는데, 입자 간의 속도와 위치를 나타내는 확률이 에너지 공간에 비례한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모든 수식을 정리하기에는 좀 복잡하고 RBM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거의 안 쓰이고 있다 보니 많은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정의 부분을 보면은 V와 H는 각각 비저블, 히든 유닛의 스테이트 값이고요. 이 B 프라임 V, 사실은 B 트랜스포즈 V, 즉 내적 값이 되는 거고, 이 B와 C는 각각 비저블과 히든 유닛의 바이어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가중치가 합해진 내적 값을 빼주게 됩니다. RBM은 이제 구조상 비저블 유닛이 주어졌을 때 히든 유닛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고, 혹은 히든 유닛이 주어졌을 때 비저블 유닛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i번째 히든 레이어 유닛이 1로 샘플링 될 확률은 이렇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처럼 시그모이드 함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BM은 기본적으로 이 LDA와 동일하게 깁스 샘플링을 통해서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먼저 입력값에서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곱해주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아웃풋을 만들고, 보면은 이 비주얼 레이어의 모든 노드가 히든 레이어로 전달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RBM은 대칭 이분 그래프다라고도 부릅니다. 즉, 두 층이 대칭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그 리스트럭션 과정을 갔는데, 반대로 히든 레이어에서 가중치를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해서 비저블 레이어로 전달을 합니다. 이 값은 처음 입력 값의 근사치가 됩니다. 학습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중치를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구성한 값은 실제 입력 값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아까 정의한 그 에너지의 개념으로 최적화할 것이고,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게 훈련 방식이 됩니다. 다음은 딥 빌리프 네트워크인데, 이 심층 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RBM을 좀 전에 보셨던 RBM을 층층이 쌓은 것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RBM의 히든 레이어가 비저블 레이어가 돼서 또 다른 히든 레이어를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딥 뉴럴 네트워크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가중치 초기값을 구하거나 벤싱 그라디언트 해결을 위해 사용되곤 했습니다. 또 훈련 데이터가 적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심층 신경망 DBN 역시 최근에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다른 함수들이 많아서 현재는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DBN이 RBM을 쌓아 올린 거지만 조금 특이한 점은 인풋 쪽에 RBM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우리 RBM의 구조는 사실 이 X 비저블 노드와 히든 노드에서 왔는데, 이쪽에 RBM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가장 위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비저블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로 RBM을 처음에 구성을 하면은 그걸 위로 올리고 이제 그 아래에 계속 그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 방식이라서, 사실 RBM은 비저블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가 아니고 i번째 히든 레이어와 i-1번째 히든 레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보면은 이 마지막 RBM 레이어만 결합 확률이고 나머지는
조건부 확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RBM이 아닌 층은 시그모이드 빌리프 네트워크라고도 시그모이드 신뢰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앞장에서 DBN은 데이터셋이 작아도 가능하고 트레이닝 시간도 적고 베니싱 그라디언트 및 초기값 설정에 좋다는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엠니스트 셋에서 DBN으로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백프로퍼게이션을 돌리면은 오버피팅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딥 볼츠만 머신 DBM인데요. DBM은 DBN과 굉장히 동일하게 보이는데 주된 차이점은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볼츠만 머신이 방향성이 없는데 DBN에서는 제일 윗단의 RBM만 방향성이 없고 가장 윗단의 RBM만 방향성이 없고 아래쪽에 시그모이드 신뢰망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DBM에서는 다시 이러한 방향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DBM은 데이터 내에 숨겨진 복잡한 기본 특성을 포착하는 데 좋은 성능을 발휘하여서 음성이나 객체 인식과 같은 작업에 적합합니다. DBM을 프리트레인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 오른쪽처럼 3개의 레이어를 가정을 하면은 양 끝단의 레이어를 2배로 늘려줄 겁니다.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각 레이어가 충분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DBM은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오고 가야 하는데 이 양 끝단에 있는 레이어는 중간에 있는 레이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해서 이러한 불균형을 맞춰줘서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아래쪽 비저블 레이어를 이렇게 2배로 늘려주고 RBM 형태를 구축합니다. 먼저 이 W1이 고정된 상태에서 V와 W1의 정보를 가지고 H1을 생성을 합니다. 이 H1이 생성이 되면은 이 웨이트 벡터 2W2 이거를 가지는 중간 RBM이 형성이 되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이 세 번째 웨이트도 갖고 있는 최상위층의 RBM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RBM의 히든 벡터인 H3를 2배로 늘려서 W3를 연결을 하고 모든 가중치를 사용하여 전체 DBM을 구성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중간 레이어의 가중치를 얻은 후에 이 컨트라스티브 다이버전스,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마콥 체인 몬테카를로의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인 이 딥러닝 베이스의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3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고 입력 데이터 X와 입력 데이터의 정보를 압축하고 있는 레이턴트 벡터 Z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 계층 X틸라가 존재를 하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부터 낮은 차원의 특성 표현을 학습하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DMQA 홈페이지에 임세린 연구원의 오토인코더 세미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VA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오토인코더와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인코더, 레이턴트 벡터,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인코더의 목적은 사실 인코더를 사용하기 위해 활용하는 측면이 큰데 이 VA는 반대로 디코더를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입니다. 다시 VA를 살펴보면은 인코더에서 인풋을 넣고 압축을 해서 바로 이 레이턴트 벡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뮤와 시그마를 생성을 합니다. 이 말은 뮤와 시그마를 통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이 두 파라미터를 가지고 분포를 만들고 여기서 데이터 하나를 샘플링을 해서 Z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이제 디코더로 들어가서 인풋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그냥 쉽게 말해서 미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VA의 로스 펑션은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레귤러리제이션의 합인데요. 먼저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오토 인코더와 동일하게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에러입니다. 이걸 계산을 할 때 여기서 확률을 베르누이 분포를 가정을 하느냐 아니면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VA는 둘 다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베르누이를 가정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VA는 이제 Z에 들어가는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가정을 최적화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레귤러리제이션으로 표현을 했고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XI가 인코더를 통해서 통과를 한 후 나온 확률 분포와 이 PZ 즉 정규 분포와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이후에 로스 펑션을 전개해 보면은 좀 더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터넷에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겐은 DMQA 오픈 세미나에서 너무나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히 개념만 소개하고 논문에서 사용한 D시겐, C겐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찰과 위조 지폐에는 겐을 설명하는 아주 대중화된 예시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최대한 진짜 같은 돈을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가 만든 돈과 실제 돈을 판별하는 학습을 진행합니다. 겐의 학습 과정에서는 분류 모델을 먼저 학습시키고 생성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분류 모델은 먼저 이 진짜 데이터를 진짜로 분류하도록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으로는 생성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를 가짜로 분류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분류 모델을 속이는 방향으로 생성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생성 모델은 최초에 이 노이즈를 입력으로 받아 다수의 층을 통과하면서 피처맵을 확장시켜 나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층을 통과해서 나오는 피처맵은 이미지 크기와 같습니다. 반대로 이 분류맵은 피처맵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구조로 전통적인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겐은 이미지 생성 시 이렇게 불안정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CNN을 적용한 것이 Deep Convolutional Gen, DC겐입니다. 여기서 생성 모델의 분석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제너레이터가 이미지를 외워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확인시켜줘야 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하지 않고 부드러운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최적화를 위해서 모든 맥스플링 레이어를 컨볼루셔널 스트라이드, 프랙셔널리 스트라이디드 컨볼루션으로 변환하여 피처맵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의 아웃풋 레이어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 레이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레이어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하는데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면은 걔네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모드 콜랩스, 다시 말하면 학습의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직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거하였고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에는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렐루를 사용하였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모든 레이어에 리키렐루를 사용하였습니다. 걔는 있을 법한 샘플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패션 엠니스트로 학습한 이미지에서 신발만 관련된 이미지만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겐이 생성할 이미지를 통제하는 것이 컨볼루셔널 겐, C겐입니다. 이 C겐의 핵심 아이디어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동시에 레이블 데이터 Y를 추가적인 입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너레이터는 노이즈 벡터와 레이블 Y를 이용해서 페이크 이그젬플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작동을 살펴보면은 리얼 샘플과 레이블의 쌍은 억셉트하고 페이크 샘플의 레이블과 매칭이 안되면 리젝을 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마지막 분석 및 결과 부분입니다. 종합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안 굿펠로우의 제너러티브 모델의 텍소노미를 보면은 크게 explicit density estimation과 implicit density estimation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explicit density estimation은 실제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VAE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복잡한 분포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분포로 매핑을 하고 이 변수를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합니다. 반면에 implicit density estimation은 데이터의 확률 밀도 함수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거나 추정하진 않는데 예를 들자면 겐에서는 제너레이터가 진짜 데이터와 구분이 어려운 샘플을 만들도록 학습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시적인 확률 밀도 함수를 모델링하진 않지만 실제 데이터 분포로부터 샘플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분석을 수행을 하고 비교를 하였는데요. 분석 결과는 어떤 데이터를 썼고 거기에 어떤 방식을 적용했고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파라미터는 어떻게 설정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위쪽에 머신러닝 기반 방법론들은 GMM, HMM, LDA 이런 방법론들은 유연성이 높고 단순하지만 고차원 데이터나 데이터 간 상관관계 등을 잘 파악하기 어려운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래쪽의 딥러닝 기반 방법론들은 성능은 더 좋으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산이 어렵거나 훈련 절차가 복잡한 등의 약점이 보입니다. 이 DBN에서 마크업 체인이 필요하다는 약점을 언급하는데 사실 이거는 볼츠만 머신 전반에 언급되는 디스어드밴테이지로 결국에는 이 말이 계산 비용이 크고 수렴 시간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딥러닝 베이스가 훈련이 어렵다고 하는데 겐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빠르게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문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원래 이 LDA가 주제 모델링을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 DBN이 심층 신경망이 주제 모델링에서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HMM이 음성 인식과 같은 패턴 인식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동일한 분야에서 VA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야를 위한 어떤 생성 모델이든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 해결의 효율성이나 모델 디자인의 단순성, 비용 최소화 등을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생성 모델 클래스만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유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 모델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당 논문에서 생성한 이 VA로 생성한 엠리스트 데이터셋과 DC겐으로 생성한 슈파10 데이터셋입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다른 데이터셋으로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그 겐이 더 선명한 이미지를 생성하였고 통상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겐이 이미지 생성에 더 우수하다라는 의미를 뜻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생성 모델은 시각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약한 확률 모델도 매우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나무와 집이 모두 있는 학습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생성한 모델이 이 고품질의 나무만 보여주는 샘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미지의 품질이 매우 좋다고 하더라도 집이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훈련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VA가 높은 데이터 가능성을 달성하고 오히려 더 진정한 사후 분포에 가까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겐과 달리 흐릿한 샘플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샘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생성 관점에서 좀 더 공정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각의 모델들은 이 다음과 같은 분야에 좀 적합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분야든 간에 모든 생성 모델이 적용은 가능하지만 문제 해결의 효율성이나 모델 디자인의 단순성, 비용 최소화 등을 위해 각각의 필드에 이러한 모델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래 연구 방향으로 2개 이상의 모델링을 혼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 2020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던 예시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2023년 현재 트렌드를 보면 특히 달리 같은 거는 거기서 보여주듯이 모델링의 혼합을 통해서 더 큰 변화가 현재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